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역시 광화문에서. 네. 낮술을 먹고 참가를 해서 조금 해롱해롱하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 한 40만 모였을 때, 60만 모였을 때, 80만 모였을 때 이 도로 옆을 점거하는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 주말은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작년도 전성기 때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아서 저희 참 촛불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벌써 17차인데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3월 1일 3.1절에는 18차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18차에서 쐐기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굉장히 뜬금이 없지만 지금 특검 연장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홀로 남은 소나무처럼 전혀 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갑자기 웬 기업가 정신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지난주에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진짜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한테서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 미래를 대비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를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예. 우선 한국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총수 구속해야 정의 실현되나, 기업가 정신 훼손될까 걱정. 예, 그리고 기사 부제목이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삼성, M&A 등 장기적 의사결정 힘들 것, 50년 후 미래 고민할 리더십 공백 심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 처음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50년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할 사람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예.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이 걱정하는 건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의 영속성 이 두 가지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삼성이 대대로 이어준 기업가 정신 요거 명맥이 끊긴다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우리나라 기업단체 중에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황당한 이름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네. 이런 단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 듣보잡 단체가 아니에요. 이 회원사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예요. 예. 2008년에 출범을 했고요. 예. 뭐 하는 단체냐? 2세, 3세 기업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 그 초대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회장을 지낸 사람이 동양종합식품 요 회사 회장의 강상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2013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세 기업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싫다. 제조업은 조도 안 한다고 하는 판에 100년 기업 만들라고 가업 승계를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산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라는 곳에 소속된 회원들은 예. 기업을 상속하는 걸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장려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 또라이들이 지금 모인 모임인 거죠 여기는요. 예. 이 또라이들끼리 모여있으면 좀 조용히 모이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 또라이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라이들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 강상훈 사장이라는 자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가업 승계는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제2의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논거예요. 나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어. 나는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어. 나는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어. 내가 물려받은 것은 창업 정신, 기업 정신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 빨대를 자기한테 꽂고 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기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나는 창업 정신을 물려받았는데 왜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물리냐.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리니까 내가 창업자의 정신을 못 물려받지 않느냐. 예. 이런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이걸 제일 열심히 보도를 하고요. 근데 이 주장의 진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그 굉장히 슬픈 한국 기업의 사례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과거에 한국에서 제가 몇 안 되게 존경하는 기업인 이라면서 신도리코의 창업주 우상기 회장이라는 분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우상기 회장은 송상이라고 하죠. 개성상인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3331 법칙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30%를 돌려주고 노동자에게 30%를 돌려주고 사내에 30%를 남겨서 새로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사회에 봉사하라. 이게 이제 유명한 3331 법칙이고요. 이 우상기 회장이 남긴 유지입니다. 그래서 신도리코는 과거부터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 회사였고요.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참 좋은 기업이었어요. 예. 여담이지만 이 우상기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이 신도리코라는 회사가 복사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예. 이게 신도라는 그 우상기 회장의 창업 회사와 한국 회사죠. 일본의 리코라는 회사가 합작 회사로 출발을 해서 신도 리코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를 일본에서부터 들여와서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한국에 최초로 복사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상기 회장이 개성상인 출신답게 직접 복사기를 등짐에 지고 팔러 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굴의 영업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송상 출신답게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동사무소 같은 곳에 그 무거운 복사기를 직접 등에 지고 팔러 가서 막 영업을 해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예. 봐라 이게 얼마나 편한 기계인지 봐라. 서류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찍 하면 복사가 된다. 서류가 얼마나 신기하냐. 이렇게 막 영업을 하면 예.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보고 와 진짜 신기하다. 요물이네 요물 이러면서 즉시 우상기 회장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 다시는 이 기계 들고 우리 동사무소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예.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아니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매일 서류를 손으로 베끼는 건데 이 기계를 들어놓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그 기계 치워라 이랬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역경을 딛고 이제 우리나라에 복사기를 도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상기 회장한테는. 예.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3331의 법칙을 지키고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사회 이해관계자들한테도 기업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상기라는 창업자의 창업자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상기 회장은 매우 훌륭한 기업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신도리코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02년에 우상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정말로 관심 있게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우석형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우상기 회장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우상기 회장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준 셈이 된 거죠. 예.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우석형이라는 사람이 과연 아버지 우상기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신도리코를 정말로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그때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인터뷰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터뷰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언론에 일절 노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은둔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자를 그만둔 다음에 2011년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예.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220억 물려받아 4천억 신도리코 지배하는 고등학생. 예,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석경 사장이 고등학생 아들한테 지분 40%를 넘겨서 3대 경영권 세습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의 부제가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신도리코 기업 지배 구조는 전혀 딴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를 쭉 읽어보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신도리코가 지금 다른 재벌들하고 똑같이 망가져가는 겁니다. 고등학생한테 지분을 다 몰아줘서 3세 경영권 세습을 하는데 이것도 비상장 회사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이재용이 한 짓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사를 보면 창업주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자회사 하나 딱 만들고 주요 회사들이 거기다 일감을 다 몰아줘서 회사를 키웁니다. 이것도 이재용, 정의선 이런 양아치들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이죠. 그 당시에 기업 지배구조에 정점이 있었던 그 고등학생 아들 4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신도리코에서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다른 한국 재벌들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신도리코가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우석형 그 사장 아이들이 100% 지분을 출자한 비즈웨이 L&D 뭐 이런 물류대행 회사를 만들었대요. 예. 물류회사라는 건 복사기 옮겨 다니는 회사겠죠. 여기에 또 신도리코가 전부 일감을 몰아줍니다. 이래서 자녀들이 수백억대 자산가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창업자 우상기 회장이 먼 곳에서 이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몇 안 되는 드문 좋은 창업주를 가진 회사마저도 가족이 2대, 3대 승계를 하면서 이렇게 개판이 돼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반대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한국 기업인 중에 우상기 회장과 함께 제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입니다. 예. 이분 일화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유일한 박사한테 정치자금 뜯어내려고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왔다는 그 회사죠. 그리고 유일한 박사가 1971년에 돌아가시는데요. 이때 유서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손녀인 유일링, 당시 7세,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둘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나들게 하라. 셋째, 유일한 본인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금에 기증한다. 넷째, 아내 호미라는 딸이 노후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잘 살아가거라. 이게 유서 내용에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 측근이 처음 이 유서를 딱 열어보는데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박사님께서는 이럴만하지 하고 이제 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들한테는 야, 너 내가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딸한테는 땅을 5,000평 물려주는데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고 부르게 하고 유한공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딸한테 땅 물려줬으니까 딸 네가 돌봐주라.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애정이 담긴 그 상속을 하는 게 7살짜리 손녀딸. 유일한 박사가 보시기에 7살 딸이 너무 예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손녀한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남겨준다. 이게 다였습니다. 되게 놀랍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창업자 정신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어지느냐. 한국 기업들은 창업자 정신이라는 게요. 그 아들한테 손자한테 물려줘야 무슨 정신이 계승되는 줄 알아요. 또라이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중세 봉건사회 마인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유한양행은 어떻게 되느냐. 1971년에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셨는데요.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도덕적인 기업이에요. 왜냐?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이 지금 4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어지느냐면 유한양양의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냐면요. 이사회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근데 이사회의 그 보드 멤버들이 다 전직 유한양양 CEO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의논하느냐. 자, 다음 대표이사를 뽑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누가 과연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리더를 뽑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전직 CEO들이 다음 CEO를 뽑으니까 어떤 대표이사를 뽑아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와도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거부한다는 건 이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46년 동안 도도하게 창업자 유일한의 정신이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의 핵심은 뭐냐? 유일한 박사께서 살아생전 내내 했던 말입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유물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께서는 매번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유한양행에 내 혈족이 남아있으면 걔들이 주도권 지고 다 장악할 거 아니냐. 유씨 일가가 회사를 세습하면 기업이 어떻게 사회 공유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대의가 멍들고 전문 경영이 인재 육성도 안 된다. 이게 유일한 박사께서 늘 하셨단 말입니다. 예. 기업이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경영이론, 뭐 주주이론, 제가 이해 당사자 이론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이론 될 것도 없이요. 유일한 박사께서는 그냥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업이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걸요. 예. 그리고 이 정신 하나를 내가 기업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음으로써 46년 동안 도도히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의 창업자 정신이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정신이라는 건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 유전자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유교 봉건시대 사상을 못 벗어납니다. 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상기라는 훌륭한 창업자조차도 그 훌륭했던 신도리코가 지금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재산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당한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 승계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유전자로 남아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제발 우리나라 기업 그 재벌들이 한국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이런 개떡 같은 단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은 사회의 공유물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창업자가 기업을 더 많은 집단 지성에게 물려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 저는 역설적으로 창업자 정신이 길이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뭐 이재용 구석도 구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정신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요즘 재벌들이 뭐 반기업 정서 이러면서 좋은 기업인이 좋은 정신을 물려주면 이 반기업 정서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심한 생각도 들고 해서 유한양행하고 신도리코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네. 나이가 들어서 네. 뭐 더 이상 브리핑을 할 나이가 안 될 경우 네. 제 아들이 또 아버지 하는 거를 어깨 넘어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네. 행여나 브리핑을 자기가 이어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방출을 해서 새가 날아든다 가서 한번 일하라고. 브리핑으로 2대 세습을 하면은 예. 저하고는 이제 결별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이완배 선배도 제가 은퇴할 나이에 뭐 같이 은퇴할 나이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75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유한양행 네. 참 뿌리 깊은 회사다. 뭐 네. 창립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그 정신의 네. 어떤 그런 뿌리가 네. 깊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세습하는 회사들이 네. 뭐 기업 정신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남은 건 싸가지 없는 또라이 정신들만 네. 지금 남아 있는데. 기업 정신이 없는
정신없는 기업들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 이완배 기자님 좋은 곳에 가 계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저기 그 대학생들의 무슨 강연이 있어서 예. 예, 남산의 서울 뉴스호스텔에 4시부터 강연이 있어서 여기 미리 와서 예. 예, 남산 봄 햇살이 펼쳐지는 어떤 카페 밖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화창함과 발랄함이 네. 뭐 이 전화기를 통해서 뒷소리가 조금 시끄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네. 가서 욕해 주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네. 자,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장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한숨부터 푹 쉬게 됩니다. 예. 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감회라고 할까요? 하여간 혁명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네. 절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혁명. 네. 3.1절도 사실은 그 3.1 혁명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죠. 예. 오늘 그래서 또 광화문에서 큰 촛불이 또 네. 타오를 텐데. 네. 이완배 기자님 나오시죠? 실제로 저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미리 좀 예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브리핑, 그리고 국민TV가 오후 1시부터 네. 이 3.1절 촛불이 있는 광화문 현지에 현장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는데, 우리 네. 이완배 기자님 모시기로 했고,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도 네. 걔는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뜻밖에도요. 예. 저는 굉장히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소재를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 안에는 김수민 의원님도 등장하시고요. 그래요? 이야기 중에요. 네. 가제를 붙여보면 김용민의 경제학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예. 미리 예고를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브리핑에는 김용민 PD님에 대한 과도한 칭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예, 부담스러우시는 분은 20분 뒤로 돌리지 마시고, 예, 끝까지, 예. 네, 끝까지 같이 김용민 찬가를 들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김엄마라는 별칭이 있으시죠? 예. 예, 근데 여러 설이 있던데, 최욱님에 따르면 최욱님께서 직접 만든 별칭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계의 엄마. 예. 저는 김용민 PD님이 매우 훌륭한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훌륭하신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이 김엄마로 불리는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양성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거죠. 정영진, 최욱, 이런 두 지금 팟캐스트계의 슈퍼스타들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김용민 브리핑 제작에 참여하는 일원이지만, 김 PD님께서는 끊임없이 방송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발견을 해서 알리고 키우고 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을 듣다 보면 매일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 정도 크면 밟아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절대 안 밟으시죠. 그리고 오히려는 게스트들이 더 빛나도록 항상 배려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네 성격에 진짜 방송 오래 한다. 내가 낯을 정말 많이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예. 저도 참 신기한 게 이제는 이 브리핑 하는 시간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도 못할 거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제가 1년 2개월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김용민 PD님의 엄마적인 성격, 배려 능력 이런 거 덕분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이 워낙 또 이 시간을 기다리니까. 아니, 뭐 저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예. 네, 예를 들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팟캐스트계의 부동의 1위였던 김용민 브리핑을 제치고 지금 수개월째 1위를 독식하고 있는 지금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근데 저도 그런 농담에 가끔 가담을 하고요. 예. 브리핑에 참여하시는 많은 게스트 분들도 그런 농담을 하십니다.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농담에 가담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농담을 주도하시는 김용민 PD님조차도 김어준 총수님을 진심으로 몰아내서 1위를 되찾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김용민 PD님처럼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김 PD님께서 하시는 많은 그 김어준 총수님에 대한 디스들은 엄밀히 말하면 디스가 아니고 어머사격이죠. 홍보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TBS 교통방송 앞에서 데모를 기획하신다거나 굳이 브랜드 이름을 맘마이스로 하신다거나 김 총수님하고 기습전화 인터뷰를 한 거를 방송하신다거나 김 총수님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꺼져 이 돼지 새끼야 뭐 이런 멘션을 SNS로 소개를 하거나 이건 아마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김 총수님에 대한 저격이 아니고 애정이죠. 그리고 후원이고 홍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브리핑 참여자들이 그 디스성 농담에 참여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게 공생이고 협동이고 애정이고 우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디스고 증오라면 아무도 참여할 사람이 없을 거죠 아마. 현대경제학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이기적이고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승리하면 혹은 승리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말을 정말 성경의 제1계명처럼 무작정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성경의 1계명보다도 자본주의 경제학은 경쟁을 통해 승리하라 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한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제학에 입문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꼭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위를 차지해서 저거를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내 방송의 품질을 더 높여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학과 경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 경쟁을 신격화하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심을 물어보면은요. 본성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우리는 경쟁을 하면 더 나은 품질이 생긴다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김용민의 브리핑이 독주를 할 때보다도 뉴스공장과 브리핑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두 프로그램의 품질이 더 나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김용민 PD님도요. 김어준 총수님도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김어준 따위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경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이제 더 말을 못 하는데요. 어떡하죠? 어떻게 이어가죠,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협력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리시브를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쟁에 깜냥이 안 되니까 경쟁을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 보이는 김엄마라는 별칭의 성격을 보면 경쟁적이지 않아요. 동료들을 더 배려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더 빛나도록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김엄마라는 분이 경쟁적인 성격이면 동료들이 커나가는 걸 절대로 배려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김수민 의원께서 자꾸 성대모사를 하시거나 뭐 김수민 이런 거 자꾸 하시면 편집을 하시거나 해고를 하시거나 뭐 그러셨겠죠.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아는 김엄마의 성격은 그걸 디스의 형태로 바꿔서 홍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계의 엄마라는 호칭이 생긴 거고 많은 팟캐스터들이 김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걸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 11월에요. 예. 촛불 집회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죠. 근데 네. 저는 모르는데 자라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이죠. 자라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 코리아의 대표인 이봉진이라는 작자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SNS상에 화제가 됐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시위 나가 있을 때 참여하는 4,900만 명은 뭔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혹은 정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비판의 역풍에 휘말리니까 예. 이 작자가 해명글이랍시고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예. 이 글도 가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직장인은 본인의 일을, 회사는 자신의 사업을, 학생은 자신의 공부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각자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100만 명이지만 나머지 4,900만 명은 같은 시간대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놀러 가거나 잠을 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위치에서도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각자 자기가 맡은 본업을 잘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학생은 자기의 본업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자신의 미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드렸던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따위 글을 이제 해명글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 발언하고 글을 보고요. 예. 이봉진이라는 작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양대학교 81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81학번이면은요. 전두환 독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봉진이라는 자는 자라코리아 대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SNS나 강연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데 이봉진이라는 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같은 시대에 수많은 투사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봉진이라는 자는 평생 그걸 모를 거예요. 자기는 80년대 그 험악하던 시절에 오로지 공부에 매진하고 자기 출세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성공하게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알려줘도 얘네 이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자라를 안 사 입는 걸로 응징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개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 인물인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이요. 예. 저는 이 이봉진이라는 제 글을 보면서 단순히 박근혜 퇴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의 정말 거대한 이데올로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경쟁을 신격화하는 자본주의 신봉자들은요. 협동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연대하고 협동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이봉진이라는 자가 한 말이 정확히 그런 거죠. 인간은 이기적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는 네 자리에서 네 이익만 추구해. 응? 그러면 사회가 발전해. 나도 이득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촛불을 들죠. 예,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 돈을 내서 우리를 희생해가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든 촛불이 뭐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이런 것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봉진이라는 작자가 설파한 저 거대한 이데올로기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그게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남을 제치고 경쟁할 때 세상은 더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300년을 속임수로 지탱해온 이 미신하고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촛불 들 때 생각해보면요. 아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촛불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도 그 혜택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촛불을 더 많이 참가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경쟁에 참여하고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주면 그 혜택을 함께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경쟁적인 마인드가 끼어들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의 광장 속에서는 참여자 누구도 옆에 시민들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촛불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거대한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배려와 협동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가치, 모두가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방송이 청취자분들을 연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싸우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용민 PD님이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털보 김총수를 꺾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브리핑이라는 방송이 이 사회에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촛불을 열심히 드는 이유 같은 겁니다. 나한테 뭔가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세상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촛불혁명이 경쟁을 신격화해온 이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 협동, 연대 이런 가치를 심어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위대한 변곡점 이런 게 됐으면 합니다. 경쟁보다도 협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남을 제치는 것보다도 배려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걸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라코리아의 이봉진 같은 작자들의 이 천박한 생각들이 좀 사라지고요. 배려심이 돋는 이런 세상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촛불 집회 3.1절이죠. 또 네. 합니다. 많이 모이셔서요. 네. 인류는 경쟁이 아니고 협동하고 연대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공개방송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예. 광화문에 많이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인터뷰에 나온 우석훈 박사가 그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녀가 6명, 7명, 8명 이래도 네. 다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1명, 2명 나와도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다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나이 든 형제가 네. 동생을 돌본다든지 혹은 이웃이 이모가 삼촌이 이렇게 네. 함께 그렇습니다. 보육을 네. 돌본다든지 네. 따지고 보면 그때가 너무나 가족애가 빛났던 때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삶이 있었던 때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상실하고 네. 돈으로 경쟁으로 그것이 이제 행복의 원천인 양 추종을 해왔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대한 촛불, 수백만이 함께 든 촛불을 통해서 공동체의 세상을 복원하는 네. 단지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집권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정신과 또 공동체의 미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세상으로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3.1절. 네. 네. 그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용빈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광화문 광장 국민TV 뉴스K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18번째 촛불이 타오릅니다. 10년 뒤, 100년 뒤 역사는 이곳 광장에서 어느 쪽을 주목할까요? 돈으로, 공작으로, 트라우마로 집결된 박근혜 옹위 집회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누구 하나 동원됨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곳의 촛불 공동체를 기억할까요?
김용민 브리핑은 보잘것없는 스피커지만 2016년 늦가을 탄핵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 2017년 새봄 혁명의 출구로 향하는 시대, 악과 선, 어둠과 빛으로 갈린 세상에서 비겁하게 중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미래 함께 향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오늘 광장, 그야말로 이걸 아수라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경제의 속살,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환경에서 해야 될 텐데 어떠십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전 직장도 앞에 보이고, 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권력도 앞에, 눈앞에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등 뒤로는 지금 죽어가는 권력도 있고 말이죠. 예,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 대한민국 언론 권력은 손석희, 김용민 투톱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권력의 중심에 지금 옆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 기계. 이거는 역시 그 촛불혁명의 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참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화두를 던져주실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야외에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서 동아일보가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예. 예전에 동아일보 다녔을 때 방송에서 한 두어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대협이라고. 안대협. 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협의회라고 동아일보에서 절대 출세를 못하는 선배들하고 후배들 간의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이 비밀 조직이었었는데 공개적으로 조직을 오픈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직을 오픈하게 됐었을 때 이름을 뭘로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살벌한 이름을 정하면 사측의 탄압이 심할 것 같아서 저희 딴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정한 이름이 청계천 상가 번영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계천이 막 뚫리고 이랬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회장이 진짜 싫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네. 동아일보를 감히 청계천 상가 따위에 비유하냐고. 그 청계천 상가 번영회에 한 40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소속이 돼 있었고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도 상가 번영회의 윗선배들은 지금도 되게 후배들을 애틋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좀 불쌍하게 사는 후배들 잘 챙겨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름을 오픈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오픈해도 안 들려. 네. 이게 안 들리니까. 그리고 누가 돼도 그분한테 되는 거니까 저한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네이버라는 대기업의 굉장히 높은 부사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윤영찬 부사장. 그분이 바로 그 안대협의 수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되게 많이 챙겨주셨고요. 제가 조금 비난하고 가난하게 살 때였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가끔 부르셔서 이렇게 술도 사주시고 이러셨었는데 술을 사주시면서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제 저고리에 꽂아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열어봐 이러면서요. 그래서 뭘 집에 가서 열어봐요. 지금 열어볼래요 하고 열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뭐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려고 넣으셨던 모양이에요. 또 고맙다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종종 술을 마실 때면은 30만 원이 든 봉투를 저한테 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주는 날이 있고 안 주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냐 도대체.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물어봤죠. 선배 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주시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가 있으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되게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규칙적으로 주지 않는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는 거다. 그게 뭔데요?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30만 원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꼼꼼하신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정의당의 김종철 제 친구요. 그 친구를 윤영찬 선배한테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 만났는데 김종철 씨가 오기 전에 윤영찬 선배가 먼저 오셔서 이렇게 있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더 건네시는 겁니다. 네. 그 김종철 그 당시 진보신당 부대표 예. 김종철 부대표님 오시면 내가 드리기 쑥스러우니까 예. 네가 좀 전해줘라. 아. 그런데 이게 딱 만져보니까 예. 30만 원이 아닌 겁니다. 액수가. 그래요?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열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5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예. 아니, 나하고 같이 10년 동안 회사에서 다니면서 예. 같이 동지적인 관계를 키웠던 후배한테는 왜 30만 원을 주고 예. 생면부지에 김종철에게는 50만 원을 주느냐. 예. 제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도 굉장히 뚜렷한 원칙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정기 후원은 30만 원이고 일시불 후원은 50만 원이다. 확실하시군요. 네, 네. 원칙과 소신이 있으신. 예. 그 뒤로 제가 민중의 소리에 입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후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직업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후배들을 후원하시는 그런 선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살짝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종철이가 난생 처음 보는 선배한테 50만 원짜리 봉투를 받고 너무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 돈을 오늘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보신당 부대표 자리에 있었고 대표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부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쌍용차 해고자들 모임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진보신당 명색이 대표 권한대행이 오니까 쌍용차 노동조합에서 김종철 부대표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당연히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법 집회였던 겁니다. 불법 집회라는 게 집회 허가가 안 나온 장소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철이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불법 집회에 나가면 무조건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체증을 한 다음에 벌금을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한 친구들은 감옥에 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감옥에 가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심지어 종철이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도 좋아한대요. 밥값 덜 든다고요. 네. 그런데 요즘 경찰들은 사악해서 감옥에 안 보냅니다. 사진을 찍고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운동가들한테 제일 무시무시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벌금을 3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진보정당 활동가한테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원까지 가서 깎아서 100만 원으로 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100만 원이 없습니다.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께서 주신 이 돈을 유용하게 거기에 보태 쓰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요. 그러더니 포장마차에서 술을 이렇게 먹다가 종철이가 담배 피러 나갔을 때 이 유령찬 선배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야, 저 벌금은 내가 내줘야 되겠다 하고 나가셔서 50만 원을 더 찾아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종철이 그 벌금을 해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 탄기국 집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다 있으신 거죠? 세종문화회관 쪽, 전격버스 넘어서입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도 봤을 때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신 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왜 저기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악을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경제학적, 사회적, 정치적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 분석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제일 마음이 끌렸던 분석은 소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유명한 좌파 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제가 언제 한번 나중에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좋으면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마르크스 이후에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좌파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블렌에 대해서는 대단히 할 말이 많은데요. 이 베블렌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이 되느냐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 3만원 버는 사람들은 이 2만원, 3만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공사 현장에 나가면 십장이라고 하나요? 예. 그 지도자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그 노숙 질서에 가장 정확하게 편입이 될 때 그 돈을 받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알바 현장에 가면 시간당 6,350원을 받는데 그 사장님의 말씀에 가장 잘 복종해야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질서에 순응해야만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블렌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질서에 순응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예.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가신 겁니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 뭐가 잘못됐어. 이 체제는 잘못됐어. 사장이 하는 말은 잘못됐어. 대통령이 하는 말은 잘못됐어. 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촛불을 들고 저항을 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성가시고 힘든 일이어서 이걸 하기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는 이 세상 속의 질서에서 윗사람들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순응하는 이 질서에서 누군가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강하게 너는 이렇게 해. 오늘은 3시부터 4시까지는 벽돌을 날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 되고 그 삶에 순종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저분들이 외치고 있는 게 저겁니다. 네.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죠. 박근혜는 박정희는 우리의 지도자야. 예. 박근혜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순함이 저분들의 삶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을 할 수 없는 저 지경은 어쩌면 사회체제의 가장 가난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숙명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요즘 그 제1야당의 정치적인 부진함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뭐 말씀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사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계급 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약자 속에 몸을 던지지를 못해요. 저는 어떤 한 정당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합니다. 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 의외로 투표를 해보면은요. 무지막지하게 보수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못 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 틈이 없고 늘 복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우리 정치 세력들이 조금 더 가난한 가장 이 사회의 낮은 곳으로 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지층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농민들 보면 대한민국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투표하면 무더기로 보수표가 나오죠. 그 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은 민중 속으로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이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라고 하나요? 예. 정말로 기름때 묻은 노동자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윤종호, 김정은 후보 2명밖에 없습니다. 네. 저기 저쪽도 있습니다. 네. 저기 자유당에 네. 그 장석춘이라고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사람 취급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우리 야당의 현실인 겁니다. 네. 정말로 트랙터로 농민들과 함께 농작지를 경쟁한 농민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네. 김영건 의원 1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중의 을 대표하는 곳이 의회인데 왜 정부 법조위 출신의 스카이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농민을 대표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야당이 기층계급의 계급성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양복을 벗고 뛰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분들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로부터도 얻어내야 될 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마르크스는 저게 되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가난한 민중들은 당연히 좌파 진보의 편이 될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스타인 베블러는 그걸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가난할수록 보수화돼. 가난할수록 생각의 틀이 좁아져. 가난할수록 명령을 받는 걸 좋아해. 그러므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 그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탈린 이후로 공포 정치가 계속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정치가 아니면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지탱이 안 됐었던 면이 하나 있었던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요, 대단히 지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기에 가장 좋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업이 책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하고요, 왜 저항해야 되는지를 책으로 보고요,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보고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발전시키면서 이 진보의 영역에서 논리를 개발하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삶에 찌들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내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진보의 편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촛불혁명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게 옳다는 정신적인 자각을 스스로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하던, 뭔가를 읽으려고 하던, 우리가 이것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저항에 대해서 옳음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찾아 나온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종철이 얘기도 했지만, 가난할수록 체제에 순응하는 게 살기 편합니다. 네.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게 살기 편해요. 집시법 위반 안 하고요. 돈 많은 애들이나 정일성 같은 재벌들이나 일 삼아서 운전을 할 때 교통신호 위반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교통신호 위반도 못 하잖아요. 집시법 위반하면 100만 원 벌금 받는 거, 그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고민하고 촛불을 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토닥토닥여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탄핵을 이뤄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상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서도 이곳을 지켜왔고, 그래서 이 역사의 큰 진전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신한테 포상을 해주십시오. 저는 집 앞에 고등어 횟집, 그렇게 비싸지 않는 횟집이 하나 들어왔던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제 스스로 고등어회를 저한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자긍심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칭찬을 받는 맞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뤄낸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그래서 이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이 역할을 했다. 이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스스로에게도 격려해주고 또 격려를 안 해주면 막 혼을 내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여기 오시라고 할 땐요, 텔레그램으로 뭐 여기 어차피 나오실 건데 잠깐 좀 오시죠. 이렇게 했다가 아주 오늘 대봉변을 당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생방송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손님들 앞에서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낯빛 하나 안 바꾸시고 그냥 하여튼 이 후배가 하자는 대로 잘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완배 기자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방송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학고방 시절부터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23년 됐는데, 네. 그런 방송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목이 안 나가셨습니까? 네. 정말 미역국인지 탄기국인지 하는 곳에서 아주 저에게 판타스틱한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모이신 우리 시민들 눈동자 생각하면은 야, 이거 탄핵을 대단하시죠.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이제 3.1절 집회 이게 중요해서 많이 가려져 있었지만 2월 28일에요. 굉장히 중요한 재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선언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미전실 해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어느 대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예. 삼성이 이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이건 사실상 삼성그룹의 해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제 삼성의 그 이재용을 정점으로 한 그 삼성의 모든 기업 네트워크의 정점에 서 있는. 그렇죠. 일종의 어떤 삼성그룹 기획조정실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게 없어짐으로써 이제는 삼성의 각 계열사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삼성그룹의 해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말씀 주셨듯이 이제 1일부터 삼성의 60개 계열사가 자율경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삼성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각 삼성 계열사의 사장을 계열사 이사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재용이 정했는데 앞으로는 각자 정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계열사 사장의 인사 관련한 보도자료도 형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그룹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각 계열사 명의로 낸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사장단 인사, 삼성 임원 인사 이런 말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룹을 해체한다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뉴스로 삼성이 과연 그룹을 해체했다 라는 말이 와닿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전제를 하나 하자면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해체여야 하느냐, 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이재용의 범죄 행위가 워낙 악질이었기 때문에 이재용만 욕을 하면 국민들 마음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용 나쁜 놈 하면은 다 동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용이 없는 상태에서의 삼성을 만약에 그려본다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반론과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토론의 영역이고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과 기업 시스템을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국면을 삼성이 먼저 화제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젠다를 세팅한 거죠. 삼성이 지금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미전시를 해체했다. 60개 계열사도 각자 도생하겠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삼성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한국 사회에 툭 하고 던져놓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개 계열사의 각자 도생의 형태로 갈 테니까 그룹이라는 형태를 허물어 드릴 테니까 이재용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벌 해체라는 일대의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벌 해체를 외치는 이유가 이재용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기업 시스템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꿈꾸는 재벌 해체의 핵심 거의 유일한 그 목표는 이게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이 양자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것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재벌 개혁의 과정을 단 한 줄로 요약하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과정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앞에 그 강력한 인터뷰에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사드의 성주 골프장 배치 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롯데가 항복을 했죠. 예, 성주 골프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롯데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요걸 중요한 이슈처럼 다뤄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벌 개혁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롯데의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 결정은 롯데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결정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신동빈 혼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신동빈의 이해관계 때문에 롯데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했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롯데의 성주골프장 제공은 굉장히 롯데 입장에서 큰 손해라는 거죠. 지금 롯데가 중국에서 내는 뭐 각종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롯데가 지금 이걸 포기를 했고 왜 했느냐. 신동빈이 워낙 구른 게 많아서 정권한테 지금도 밑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신동빈의 이해관계 때문에 롯데가 8조를 날렸다.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의 대안을 기업의 결정을 신동빈 혼자에게 맡기지 말자. 주주총회나 이사회 이런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롯데의 이해관계가 신동빈의 이해관계와 일치했다면 이제는 롯데의 이해관계를 주주들의 이해관계하고 일치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 롯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재벌 해체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은요. 지금 삼성이 말하고 있는 60개 계열사 각자 도생, 사장도 이재용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별로 사실 같진 않지만 사실이라면 삼성은 이걸로 이제 재벌 개혁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재용의 개인이 아니라 이사 한 2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할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신동빈 혼자서 하는 결정이 아니고 이사 20명이 모여서 중국 매출 8조 원을 지키자. 자, 사드 벤치에 반대하자. 이랬다면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냐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힘들게 했으니까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역시요. 과거에는 신동빈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 지금은 롯데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롯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죠. 이사들이 20명이 모여서도 롯데의 기업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한 개인의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건 제일 나쁘지만 그게 집단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서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롯데 이사회 20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신동빈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하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재용하고 미전실 혼자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각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집단지성. 네. 최지성인가? 집단지성, 최지성. 그렇죠. 뭐 최지성이 포함된 집단지성. 그게 물론 이재용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사 20명이 모여서 성주 골프장 부진해주자. 그게 기업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된다면 예. 그게 올바른 결정이냐는 겁니다. 예. 결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다 국민이 져야 되는 몫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기업의 결정에 전체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노동자 이사제건 사회 이사를 대폭 강화해서 시민사회의 의지를 반영하건 어떤 방법이건 간에요. 롯데라는 법인의 이익이 한국 사회의 공동의 이익하고 일치시키는 의사결정 구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는 골프장 내주는 게 이익이지만 사드 배치가 국민 여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골프장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민사회는 롯데를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롯데 제품 구매 운동을 하는 거죠. 예. 사회에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런 판단을 할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은 개인 오너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구조고요. 예. 그걸 미국식으로 주주자본주의 우선으로 바꿔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생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만들면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벌개혁이나 뭐 재벌 해체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제가 표현을 좀 아주 낭만적으로 하면 사회가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로 개혁을 하고 싶으면은요. 국민들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미전실을 해체한다고 나서는 게 조금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 발표는 삼성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서 저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용이 구속기간을 좀 줄여보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구조 자체가 안 바뀌면은요. 저 삼성의 재벌개혁을 국민들이 믿으면 반드시 재벌은 백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저거를 속아서 그래 이제 삼성도 바뀐다고 하니까 그룹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재용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삼성은 다시 이재용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조직이 될 겁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이재용 1인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선례가 있죠. 예. CJ 이재현 회장이요. 작년에 사면을 받을 때 희귀병을 앓고 있다면서 다리가 막 가늘어지고 손발이 오그러든 보기에도 처참한 환자 사진을 전 언론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CJ의 홍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재현이 풀려났죠. 그랬더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현의 건강이 급속도로 호전이 됐대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경영에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이재현 회장 언급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제 동생이 그 회사에서 그렇죠. 녹을 이제 국장 되셨잖아요. 네. 웃음 취소. 김용민 PD님의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예. 네, 정말 이 지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 또라이들은 여론이고 뭐고 신경을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1년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현이면 쪽팔려서라도 한 3년은 자중할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걸 못해요. 1년을 못 기다립니다. 벌써 건강호전설 이런 거 퍼뜨리면서 복귀 명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미전실 해체 뭐 삼성그룹 저 말 믿고 삼성이 달라졌다고 이재용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삼성은 바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재용의 회사가 될 겁니다. 백도로 돌아가 버려요. 영원히 재벌 개혁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한국의 기업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 좌우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혹은 주주들의 이익에만 좌우되는 기업도 아니고요. 사회의 이익에 좌우되는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시민사회도 그 기업을 사랑해주는 것으로 보답을 할 거고 그게 그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번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의사 결정 구도를 만드는 게 자기한테도 이익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될 리가 없으니까 이제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요약하자면 삼성그룹 해체로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시선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바라볼 때까지 강제력을 계속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재벌개혁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이 개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개혁이 이재용을 위한 개혁이라면 아무 개혁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방법 중에 삼성 버전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건 뭡니까? 사랑받기까지도 매우 미흡하겠지만 당장 가장 급선무는 반올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삼성이 저지른 폐악질들을 하루빨리 반성을 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면 사랑까지는 안 돼도 증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지금까지 노동자와 관련된 구성원들을 탄압하는데 너무나 악랄한 기업이었고 빨리 그 죄부터 반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반성이 우선시 된다. 그렇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는데 그 반성도 진정성이 없는 국면 타개책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요. 사실은 반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지금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착하게 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중의 시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중을 간단하고 가벼이 여기는 이런 태도 이거부터 바꿔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의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주말이고 마지막 촛불을 드는 날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일이 또 월요일로, 그러니까 3월 13일로 옮겨지면은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3.1절에 하셨던 말씀, 우리 각자를 격려하자. 이런 말씀에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주말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쭉 하던 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가급적이면은 정치 이야기, 특히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좀 피하려고 하는데요. 예. 때가 때라서 그런지 이렇게 대선과 연결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해서 조금 더 이 정치 구도가 나은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박한 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소개해드릴 연구는 사실 경제학 연구는 아니고요. 유명한 언어학자고 심리학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분도 있던데 예. 제가 인지언어학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이해한 낮은 수준으로는 언어가 주는 영향력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체계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고 매우 진보적인 학자이기도 하죠.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예. 버클리 대학교 교수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접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유명한 책이 프레임 전쟁 그리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여러 그 조지 레이코프 연구 중에 오늘 살펴볼 대목은 중도층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지 레이코프는 중도층을 이야기할 때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우클릭 전략, 진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발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표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그 조지 레이코프가 유권자들의 분포를 그리는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그 인터뷰나 책의 내용을 보면 얼추 3-4-3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3, 가운데 4, 보수 3 요런 정도로 유권자가 분포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레이코프는 애초에 그 진보 3, 보수 3 요쪽은 아예 변하지 않는 고정표로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연구에 기반을 하냐면 드루 웨스턴이라는 그 뇌과학자가 있는데 감성의 정치학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쓴 학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스턴이 상당히 특이한 실험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은 이런 실험이 됩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와 문재인을 놓고 두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뇌를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두 후보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건 아니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모아와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을 추론해서 앞뒤 뚝 잘라내가지고 그 발언들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요. 이렇게 추론한 다음에 양쪽의 지지자들한테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장치인가요?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뇌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양쪽 열혈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모순된 발언은 거의 캐치를 못 해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후보의 모순된 발언은 귀신같이 캐치를 해내죠. 근데 이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쭉 살펴보면 뇌에는 이제 이성이 작용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촬영 결과는 응답자가 대답을 할 때 대부분 감성 부분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가 박근혜가 싫은 것 혹은 박근혜 지지자가 문재인이 싫은 건 이성이 아니고 감성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조지 레이코프는 이 영역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 표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가 진보인 척을 해도 이쪽 삼은 안 움직이는 거고 진보가 보수인 척을 해도 저쪽 보수 삼은 안 움직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은 남은 사입니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레이코프가 여기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을 하는 대목이 뭐냐면 중도층을 자청하는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중도라는 이데올로기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왜냐하면 레이코프가 이런 예를 듭니다.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의 이념이 도대체 뭐냐? 태아를 한 반쯤만 죽이고 반쯤만 살려나? 상반신만 살려놓고 하반신은 죽여? 그런 방법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위치한 이념이라는 건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나와요. 사드 배치를 놓고 봐도
중도의 이념이 뭘까요? 뭐 사드 발사대만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버튼은 안 누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중간 이념이라는 건 실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죠. 중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뭐 게이 결혼은 허용하고 레즈비언 결혼은 안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이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중도라는 이념이 허구, 환상, 혹은 뭐 메타포, 은유, 가상의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 중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사람들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다양한 방법에서 흩어져 있을 뿐이지 각 이슈마다 어정쩡한 중도라는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 진보,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한 100명쯤 모아놔요. 그리고 질문을 20개를 던집니다. 그런데 1이 보수고요. 5가 진보입니다. 3은 중도의 답이죠. 1, 2, 3, 4, 5 중에 답을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통계를 내보면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4점이 넘습니다. 예. 5에 가깝죠. 진보예요. 보수 쪽 사람들의 평균 수치는 한 2.3 정도 나옵니다. 3보다 낮으니까 보수죠.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점수를 보면 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균으로 보지 말고요. 개별 질문으로 다 구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3.3 정도 평균에 나온 중도 쪽 사람들이 답을 할 때 3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 질문마다 2나 4 또는 1이나 5 같이 분명한 선호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1에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5에 있거나 이래서 이걸 평균을 했더니 3으로 나오는 거지 각 이슈마다 3에 머무르는 이데올로기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 실험에서도요. 예.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도화를 한답시고 정치인들이요. 자꾸 자기 위치를 3쯤에 걸쳐 놓으면은요. 정치인이 말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이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인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평균이 3이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 위치를 3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 꼬이는 겁니다. 사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사드는 뭐 사실 별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반대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제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요. 뭐 합의를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한국의 자주 국방이 또 중요하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에 있으면 아무도 만족을 못 해줘요. 그냥 줏대 없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레이코프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에 걸치는 정치인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랍시고 생각을 해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을 닥치고 있거나 하나는 이쪽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거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은 표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닥치고 있으면 신념이 없는 정치인이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박근혜 구속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가 범죄자임이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범죄자라고 확신하고요. 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법치의 상식이죠. 예. 이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에서 보수하고 진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또 중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진보는 당연히 박근혜는 유죄니까 구속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보수는요. 야 박근혜가 죄가 있지만 구속은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보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1절 집회 때 저는 못 들었지만 김용민 PD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박근혜를 살려내라 뭐 이랬다면서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는 무죄인데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중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정치인이요. 어디에 서겠습니까? 박근혜는 유죄인데요. 대통령도 했고요. 국민화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안 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용서하자는 얘기입니까? 용서는 아니죠. 용서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죄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은 안 된, 그게 용서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용서는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말이 어버버가 돼버립니다. 네. 아무도 만족을 못 시켜줘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가 유죄냐 아니냐,
박근혜가 구속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정쩡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사람들의 다 의지가 있다니까요. 박근혜는 유죄임으로 구속하자, 아니면 박근혜는 무죄니까 살려내라. 이 두 가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아무도 만족 못 시켜주는 바보 같은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코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43으로 분포가 돼 있을 때요. 사회에 위치한 소위 중도층을 공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진보가 정치적인 견해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가봐야 정치인만 멍청해진다고 봐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진보가 견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견해를 딱 바꾸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가장 아둔한 짓은 보수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게 제일 아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이코프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제목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코끼리 좀 생각하지 마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코끼리를 반대하건 찬성하건 자꾸 코끼리만 머릿속에서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설정해놓은 프레임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논쟁을 하면서 중도표를 끌어들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코프는. 그 프레임에 기어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프레임만 강화할 뿐이죠.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미래 가치를 생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민주적 가치를 지닌 언어를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가치를 반복해서 말해라. 일관성을 유지해라. 사실과 정책을 가치에 명확하게 연결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쟁점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투명하게 소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바를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예.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백날 싸워봐야 중도표 한 표도 못 얻어옵니다. 늘 보수가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 진영에서 기업인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보수층이 표를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중도층이 표를 주겠어요? 중도층은 분명히 선호가 있다니까요. 저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프레임에 확 갇혀버려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기업인이 그러면 구속되면 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계속 이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에요. 그래서 레이코프의 말대로 우리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프레임이요. 올바른 분배 구조를 통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고 국민도 잘 되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려면 절대로 상대의 프레임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반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박도. 거기서 반박하고 있으면 거기서 갇혀버린다는 거죠. 대신 우리 프레임 좋은 거 많잖아. 분배, 평등, 인권, 누구나 태어났으면 행복한 사회 이런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가치를 설파하지 못하고 성장, 경제, 세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 프레임에서 갇혀서 놀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EBS 다큐멘터리 중에 킹메이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바로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만든 3부작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손석희 사장께서 JTBC 가기 전에 사회를 보셨던 되게 재밌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편에 700원이니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서울 강남하고 인천 구월동 두 곳에 공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질문이 이래요. KTX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응답률이 두 곳에서 100대 11, 100대 17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요. 왜 반대하십니까? 이쪽이 철도는 공공영역인데 사기업한테 팔면 국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에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겁니다. 내용은 사실 똑같은 건데요. 예.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강남에서는 100대 11이었던 게 100대 71로 좁혀집니다. 구월동에서는 뒤집혀요. 찬성이 100이고 반대가 65로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예. KTX를 사기업에 팔래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래. 단어 하나만 바꾼 거예요. 예. 근데 결과의 차이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마음을 흔드는 진보의 프레임을 연구를 해내는 데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되지도 않게 삼쪽으로 옮기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런데 당시 역사를 보면 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냈는데 1936년에 재선 도전을 할 때 진짜 험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빨갱이 정책이라고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이 시장 경제를 위반했다는 십자포화를 동네방네에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기류가 엄청 있다고 해요. 공화당은 뭐 당연히 루즈벨트를 빨갱이라고 공격했고요. 언론사의 85%가 루즈벨트 재선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루즈벨트가 우클릭을 했느냐? 아닙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자기의 프레임으로 가져올지를 자기의 위치를 진보에 딱 박아놓고 자기의 언어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게 진보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진보의 기준이다.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멋있게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표도 얻어볼까? 얼쩡거리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의 기준이다라는 한마디로 자유주의자들 파상 공세를 그냥 확 뭉겨버리고 프레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부디 대선 국면에서 많은 후보들이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진보에서 이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싶은 건 예. 우클릭을 고민할 시간에 진보의 가치를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을 고민해 주세요. 예. 진보가 옳습니다. 근데 옳은 것을 놔두고 실체도 없는 삶쯤에서 뭘 하려고 비비적거려봐야 코끼리 프레임의 가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앞으로도요. 한국 정치 지형이 지금 10년째 선거만 했다면 작년 총선 전까지 판판이 진보가 보수에 깨진 건 세계화, 성장, 경쟁, 기업, 효율, 보수가 펼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다 망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공생, 협동, 분배, 나눔, 뭐 이런 우리가 펼쳐놓은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 요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이 네.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요? 저는 진보정당 지지자입니다. 진보정당. 아니 이번 대선. 네,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정당 후보 중에서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제 오랜 생각은요. 예. 진보정당 지지자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예. 어쨌든 이번에는 맨 끝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지금은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제 마음은 진보정당을 지지합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참 이게 비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겁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진보의 오름과 그 가치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프레임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러 그 국면들에서 보면 예. 그게 우리가 지금 그 김영삼이 펼쳐놓은 세계화 이후에 오랫동안 보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는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럼 정치 지도자들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시대의 틀을 바꾸는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